안녕하십니까. 일반 화약학 제5장 화약의 종류와 특성 두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갖고 질산염 혼합 화약류에 대해서 두 번째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본 수업에 앞서갖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조금 다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화약류의 종류와 특성 중에 첫 번째 시간 나왔었는데, 화약류의 종류와 특성을 나눌 때에 우리가 조성에 의한 분류, 성능에 의한 분류, 용도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법규에 의한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대부분 이제 뭐 법규는 잘 아실 거고, 법에서는 화약과 폭약과 화공품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화약은 추진적 역할을 하는 것을 화약, 그 다음에 폭약은 폭약은 동적 효과, 그러니까 깨뜨리는 데 파괴적 역할을 하는 데 쓰는 게 우리가 폭약이라고 했고, 화공품은 화약을 어떤 가공품 형태로 만든 것을 우리가 화공품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화약은 정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고, 폭약은 정적 효과와 동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고요. 화약은 다른 얘기로 하면은 장약이라고 얘기했었고, 폭약은 작약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혼합 화약류는 원래 의도는 원래 그 최초로 혼합 화약류라는 이름이 붙여질 때는 폭발하지 않는 성질의 두 가지의 물질이 섞여갖고 폭발성 성질을 만드는 게 혼합 화약류인데, 지금은 화약이 많이 발전이 되면서 두 가지의 물질, 폭발 물질이건 폭발 물질이 아니건 간에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혼합을 하면 무조건 혼합 화약류로 나온다고 얘기했었습니다. 혼합 화약류에는 산화성 고체 혼합 화약, 액체 산소 폭약, 그 다음에 복합 화약류, 무연 화약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고 했었고, 우리가 혼합 화약류에 대한 그 특성을 배웠었는데, 제일 처음에 배운 게 이제 질산염 혼합 화약류를 배웠어요. 그래서 질산염이라고 하면은 질산 HNO3에 H를 띄고 수소이온 또는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띄고 금속이온 또는 양이온으로 치환된 염들을 얘기한다 그랬죠. 대표적인 게 KNO3, 그러니까 질산 칼륨, 질산 나트륨, 질산 암모늄, 그 다음에 질산 칼슘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질산염 폭약 화약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질산 칼륨 폭약, 그 다음에 질산 암모늄 폭약,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질산 칼륨 폭약 안에는 다시 흑색 화약이 하나를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질산 암모늄 폭약에는 지난 시간에 질산 암모늄 폭약까지 배웠네요. 질산 암모늄 폭약을 배웠네요. 질산 암모늄 폭약에는 암모날과 아마톨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암모날, 아마톨, 그리고 오늘 배울 초암 폭약이 있는 거죠. 초암 폭약이 있고, 그래서 암모날은 잠깐만요. 암모날은 이제 독일에서 제조가 됐고, 아마톨은 이제 영국에서 됐다 그랬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아마톨은 예감제로 TNT를 쓴다 그랬고, 암모날은 예감제 및 발열제의 역할로 알루미늄을 쓴다고 했어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거고, 오늘은 이제 질산염 혼합 화약류 중에 암모날, 아마톨, 다음에 이제 암포까지 배울 겁니다. 다 안자가 들어가네요. 자,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암포 폭약인데, 얘는 이제 초안 유제 폭약이라고도 하고요, 초유 폭약이라고도 하고, 암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영어는 암모늄 나이트레이트 퓨어 오일이라고 하고, 우리가 KNO3가 질산 칼륨이잖아요. 질산 칼륨.
근데 질산칼륨의 한국말이 초석이었잖아요. 근데 암모늄 나이트레이트는 한국말로 초안이에요. 초안. 그래서 초안 폭약이라도 있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안 유제 폭약은 유제라는 건 이제 기름을 섞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모늄 나이트레이트에다가 그 질산 암모늄에다가 기름을 섞은 폭약이라고 해서 초안 유제 폭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요걸 이제 영어를 요 앞글자만 떠갖고 암포 폭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암포 또는 초안 폭약, 그다음에 초안 유제 폭약, 초유 폭약 이렇게 다 얘기해도 다 요 의미를 얘기를 하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고 용어가 여러 가지라서 그래요. 그리고 화약의 역사 시간에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지만 그 암포 폭약은 미국의 이제 쿡 교수가 그 아크레마이트를 만들면서 발전됐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기 전에 올손과 노르바인이 질산 암모늄에다가 그 숯을 한 20% 정도 섞었거든요. 8대2로 섞은 것도 원조라고 보기도 하고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자, 근데 화약의 역사에서 이제 큰 획을 걷는 것들이 이제 흑색 화약, 그다음에 다이너마이트, 그다음에 이제 암포, 그다음에 이제 함수 폭약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 초안 유제 폭약은 왜 한 획을 걷었냐면 그때도 뭐 그 흑색 화약의 역사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원래 다른 화약들은 그러니까 기존의 화학 화약류들은 어떤 공장에서 제조를 해갖고 제품상으로 갖고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도 마찬가지고 흑색 화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암포 폭약은 만드는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전의 화약들은 이제 엄격한 규제에 의해서 제한된 공장에서 제한된 프로세스를 거쳐갖고 상품으로 나오는데 이 암포 폭약은 만드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질산 암모늄에다가 그냥 경유만 94대 6으로 그냥 바로 섞으면은 이게 폭약이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발파를 하는 현장에 가서 직접 제조가 가능한 폭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획을 걷고요. 이 암포 폭약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질산 암모늄을 프릴 형태로 제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프릴 형태, 다공성 프릴 형태는 게 이제 구슬 형태인데 뒷장에 다시 나오겠지만 뒷장에 있는 그림 먼저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그 질산 암모늄에 대한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얀색이죠. 하얀색이고 약간 그 여러분들이 떠올리기 쉽다고 하면은 방부제 있잖아요. 그 사각형의 그 도시락김이죠. 도시락김 안에 들어가는 그 방부제랑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작은 구슬 형태인데 이 작은 구슬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암포가 더 많이 사용되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암포 폭약에 이제 그 경유를 섞는데 이 경유를 섞을 때 구슬 형태가 되고 얘가 표면적이 넓어야지 그 경유가 코팅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경유를 잘 흡수되게끔. 그래서 다공지를 사용을 했고요. 이 알갱이가 작아짐으로써 기폭감도가 되게 좋아졌어요. 원래 이렇게 알갱이가 크면은 기폭감도가 뭐 떨어지는데 기폭감도가 암포 얘기를 했을 때도 장단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암포는 되게 만들기도 간단하지만 둔감도가 되게 둔감해요. 그래서 6호 내관으로 폭약이 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폭약을 쓰게 되는데 너무 멍청한 폭약이다 보니까 감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기폭력을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프릴 구슬을 했었고요. 얘는 산업용 폭약의 한 획을 긋고 있고 현재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그 한화에서 만드는 암포플러스라는 화약이 아직도 생산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행정자치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이름이 바뀌었죠. 옛날 표현을 이렇게 써서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게 있어요. 법적으로 고시하는 원료와 규격으로 제조를 한 폭약을 우리가 안포 폭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좀 바뀔 수도 있는데 여기 있네요. 지금 아이고 제 사진에 그래갖고 지금 사진이 가려 있는데 요 질산 암모늄 나이트레이트의 밑에 보면은 PPT를 한번 그러니까 PPT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핑크색의 알갱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그 질산 암모늄 자체는 이렇게 하얀색이에요. 근데 경유를 섞어도 색깔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얘가 질산 암모늄을 섞었는지 안 섞었는지 그리고 질산 암모늄 자체인지 안포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산업용으로 생산되는 거는 그 핑크색으로 코팅을 합니다. 마치 우리 공업용 휘발유 자체는 무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는 그 노란 색깔을 띠잖아요. 그게 휘발유와 경유를 구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착색을 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안포를 공업용으로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핑크색으로 착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포는 산업용 폭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조건이 폭약이 되기 위한 조건이기보다는 산업용 폭약으로 사용되기 알맞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산 암모늄의 조건을 보게 되면은 겉보기 비중이 0.8 이상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공성 구슬 형태로 20메시 이하의 이게 돼야 되죠. 이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작을수록 감도가 좋아요. 감도가 좋고 폭발 속도도 올라가요. 뒤에 다시 PPT가 나오겠지만 그리고 경유가 6%일 때 최대 압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그 원래는 좀 그 안포의 원조라고 불리는 아크레마이트나 암모니아 쿠크레이트 같은 경우는 20%까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경유도 더 들어가도 폭약 안포로서 폭약의 작동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너무 많으면은 안포 자체가 경유 자체가 산소 평형이 되게 낮잖아요. 3.36인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얘가 사용되고 나면은 가스가 되게 안 좋은 가스들이 되게 많아요. 훅가스가 되게 나빠요. 그래서 경유를 적당히 써야지 훅가스가 알맞게끔 맞추고 압력도 높이기 위해서 6%를 해야지 최대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안포 폭약은 갱 내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훅가스가 너무 안 좋아갖고. 그리고 이제 경유의 조건이 있는데 연료의 조건이 있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에 조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화약류 관리기사나 제조기사에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인화점이 50도씨 이상일 때 있고 우리 인화점 그러면은 플래시 포인트라 했죠. 불이 붙는 온도 50도 이상이 되고 점도랑 휘발성이 높지 않아야 돼요. 휘발성이 높으면은 섞어놓고 나면 다 날아가겠죠. 얘가 경유로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질산 암모늄은 폭약이기도 하고 산소 공급제 역할도 하죠. 질산 암모늄 폭약은 질산 암모늄 자체는 3차 폭약으로 된다 했죠. 근데 경유는 가연제를 역할을 하기도 하고 가스 발생량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휘발성이 높으면은 가스 발생량으로 만들 수 있는 가연물로서 거기에 머무를 수 없는 거죠. 취기가 없고 취급이 편리할 것, 불순물이 당연히 적어야겠죠. 그래서 경유 자체는 우리가 탄소가 12개에서 14개짜리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유를 증류해서 만드는 건데 우리 그 휘발유도 보면 탄소가 7개인가요? 6개부터 거의 10개까지가 섞여 있는 거죠. 그 중에 옥탄가가 가장 높은 게 좋은 휘발유고, 그래서 한국유 같은 경우는 옥탄가가 높은 걸 쓰죠. 고급 휘발유도 마찬가지고, 경유도 혼합물이에요. 근데 혼합물인데 원래 원유에는 뭐 벤젠이나 톨루엔 같은 게 섞여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게 섞여 있으면 별로 안 좋겠죠. 공업용 안포 폭약은 우리가 착색제를 쓴다 그랬고 부착제를 약간 0.4% 이하로 혼합을 해서
핑크색을 만든다고 했어요. 자, 암포의 특징인데, 암포의 특징이 여기 있는 거 말고도 꽤 있어요. 자, 암포 자체는 위험하지 않아요. 이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는 감도가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둔감하다는 거로서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감제가 들어가 있지 않아 있어 취급상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장점 먼저 있고요. 암포 자체는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그리고 취급상 안전하다는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056 6호 내관 한 개로 기폭되지 않아서 기폭을 하기 위해서 전폭약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일단 기폭제와 전폭약을 사용해서 암포를 터트리면 다른 폭약과 굉장히 대등한 위력을 발휘를 해요. 그래서 폭속이 한 2500m/s에서 4000까지, 높으면 4500까지도 나와요. 그리고 산업용 폭약으로서 사용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싸요. 가격이 싸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리고 특별한 시설이 없어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장점인데, 폭발하고 나서 우리가 채널 임팩트 측벽 효과에 가서 얘가 폭발하고 나서의 잔여물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발파 현장에 되게 되면은, 저도 발파 현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요. 책으로만 배워갖고. 그래서 군용 폭약 폭발 현장에는 많이 가봤어요. 자, 근데 어쨌든 암석에다가 구멍을 뚫고 파약을 집어넣고 빵 터뜨렸는데, 얘가 터지고 나서 측벽 효과에서 얘의 압력에 의해서 사압에 의해서 터지지 않은 것들이 쭉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질산암모늄 자체는 물에 녹아요. 물에 녹는 성질을 갖고 있어갖고 터지고 나서 잔류 폭약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재폭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수거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을 뿌리면 그냥 간단히 다 녹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 남아있다고 해도 어떤 이제 버럭 처리라고 그러죠. 이제 돌을 처리하기 위해서 장비가 들어가더라도, 장비가 들어감으로써 암포랑 부딪히래도 얘가 이제 둔감도가 굉장히 떨어지니까 사고가 발생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가 단점이 있냐면, 얘는 우선 암포 폭약은 아까 비중이 0.8 이하라고 했잖아요. 0.8에서 1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공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구멍을 뚫고 나서 밑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암포를 집어넣게 되면, 암포는 이제 질산암모늄이랑 경유를 섞어놓은 거잖아요. 질산암모늄 자체도 비중이 1보다 작고 경유도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물에 뜨겠죠. 그래서 아래 밑에까지 가라앉지가 않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알갱이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알갱이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측벽 효과에서 사압 현상이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밀도가 낮은 상태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폭발을 그러니까 구멍을 여기다 뚫고 여기다 뚫었는데 폭약을 빵 터트렸어요. 터트렸는데 얘가 압력이 이쪽으로 밀어내갖고 여기에 집어넣은 암포가 이렇게 꽉 짜부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안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압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훅가스가 안 좋아요. 얘는 그래서 훅가스가 안 좋아서 경유가 워낙 산소 공급, 그러니까 산소 평형 값이 되게 낮잖아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굉장히 많이 발생을 시킬 수 있어갖고 갱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요. 또는 또 뭐가 있나요? 정전기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유튜브 보시면은, 발파 현장 유튜브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을 뚫고 얘가 알맹이니까 알맹이 형태로 이렇게 부어요. 이렇게 부는 거죠. 또는 이제 차광기 갖고 이제 막 넣는데, 정전기 발생이 있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을 하면은 좀 폭발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또 단점으로서 비 오는 날 사용할 수 없고요.
지금 떠오르는 게 없네요. 지금 옆에는 이렇게 쭉 써놨는데 안 써놓은 것도 지금 제가 말로써 설명을 했는데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깽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수공에서 사용할 수 없다. 요거 얘기해 드렸죠. 그리고 암포의 임계약경은 20ml인데 요거는 뭐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위에 거는 특징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최소 약경은 분상일 때 20ml, 입상일 때 30ml이고 약경이 50ml 이상 되면 분상을 사용해서 4,500m/s 이상이는데 이 약경이란 말은 폭약을 장전하는 그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계약경이 20ml는 요만큼인데 구멍을 내가 그 화약을 집어넣는 구멍을 이만큼 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구멍을 크게 뚫어갖고 크게 뚫는 것도 아니죠. 50ml면 보통 한 74mm 들이갖고 사용하니까 뭐 어쨌든 그러면 폭속이 4,500m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잠깐만 요 앞에 다시 한번 보고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그 폭발 속도가 암포가 2,500m/s이고 3,000m/s 정도로 나온다 라고 했는데 앞에 슬라이드랑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약경이 50ml 이상이면은 4,500까지도 나온다면서요 라고 했는데 이 폭발 속도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연소 이론이나 폭발 이론에서 배웠듯이 폭발 속도와 압력 같은 경우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속 정도에 따라서도 폭발 속도는 변하고 그 다음에 밀도에 의해서도 변한다 그랬죠. 우리가 아레니우스식에 의해서 그 다음에 초기에 주는 에너지에 의해서도 변하고 활성화 에너지에 의해서도 변하잖아요. 그리고 이 암폭 폭약 같은 경우는 경유의 첨가량에 따라서도 폭발 속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암폭 폭약의 그 폭발, 못하네요. 폭발인데 폭박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폭발 속도 같은 경우는 2,500m/s에서 대충 한 4,000m/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000m/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아주 높게 올라가진 않아요. 즉 4,500 이상 올라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중에 예를 들어 뭐 폭발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뭐 HMX, RDX, TNT, 암포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암포의 폭발 속도는 얼마인가 라고 하면은 대충 2,500에서 4,000 정도의 사이에 있으면 돼요. 근데 4,000이 넘어가는 숫자가 다 보인다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밑에 한 300m/s 이상으로 떨어지더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초암 폭약 암포의 화약의 특성은 2,500에서 3,000 정도, 4,0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폭발열은 900 정도입니다. 폭발 온도는 2,400 정도이고 가스는 960L/kg, 화약력은 한 9,000 정도 됩니다. 이게 딱 맞지는 않아요. 대충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숫자 하나씩 외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폭발열도 그렇고 폭발 온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화약력도 그렇고 변화되는 조건들이 많은데 얘는 그냥 대충 했더니 평균 이 정도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입도가 이제 그 커질수록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입도가 커질수록 죄송해요. 평균 지름이 작아질수록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입도가 커지고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거죠. 입도라는 거는 표면적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폭발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아까 그 초암 폭약의 그러니까 암포 폭약의 질산 암모늄이 가져야 될 조건들 중에서 사이즈가 작아지면 폭발 속도가 커진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폭발 속도가 이렇게 커질 수가 있어요. 사이즈 조절로 인해서. 그런데 그러면은 교수님 사이즈를 계속 작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것도 돈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작게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균 사이즈가
한 뭐 1.0에서 요 1.4에서 0.9까지 왔다 갔다 사는 게 믹스처예요. 믹스처지 사이즈 균일한 사이즈로 질산암모늄 자체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섞여 있는 애들이고 폭발 반응식이 위에 있는데 폭발 반응식을 봤더니 질산암모늄이랑 경유랑 섞었는데 경유가 교수님 CH2가 경유인가요? 경유가 아니에요. 원래는 경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알칸 그룹, 그러니까 알칸이죠. CH로 되어 있는 알칸 그룹에 12개짜리 도데칸짜리가 있는 게 메인이 경유예요. 그런데 경유는 믹스처이면서 얘를 도데칸으로 써갖고 폭발 반응식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혼합물이다 보니까 이쪽 뭐라 해야 화약을 하는 사람들 업계에서는 그냥 CH2로 쓰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 도데칸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쓰니까 저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질산암모늄이 있고 경유가 들어가면은 완전 폭발을 한다고 하면은 가스가 N2와 CO2와 물이 생성이 됩니다. 가스로 생성이 되고요. 약 10개의 10몰 정도가 생성이 되고 이 중에 물은 수증기 형태의 물이에요. 그리고 발열량은 28kcal가 됩니다. 요거 수식은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안 외우셔도 되고, 아니다. 28kcal는 안 외우셔도 되는데, 이걸 암기하지는 못하더라도 요 수식을 보고 얘는 암포의 반응식이구나 라는 건 아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산암모늄이랑 이 CH2가 경유를 의미하는구나. 두 개가 섞여 있구나. 이거는 암포 폭약이구나.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암포 폭약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으로 하는 게 함수 폭약이에요. 뭐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 흑색 화약, 그 다음에 다이나마이트, 그 다음에 질산암모늄 폭약, 초암 폭약, 그 다음에 함수 폭약의 한 획을 긋는다 했잖아요. 근데 함수 폭약은 엄연히 얘기하면은 질산암모늄 폭약의 한 종류예요. 질산암모늄 폭약의 한 종류인데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화약은 물과 어울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함수 폭약은 질산암모늄 폭약에다가 물을 혼합을 함으로써 물과 상극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었기 때문에 함수 폭약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함수 폭약을 사용함으로써 수공, 즉 아까 이제 발파 현장에서 이렇게 구멍 뚫고 암포가 밑에 물이 차 있으면 지하수가 차 있으면 뜬다 그랬잖아요. 얘는 물 안에서도 터뜨릴 수 있어요. 이 화약은. 그래서 수중 발파가 가능하게끔 만든 화약이 함수 폭약입니다. 함수 폭약에는 슬러리 폭약과 에멀진 폭약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 슬러리 폭약과 에멀전 폭약은 목적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발상은 다른데 목적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질산암모늄에다 물을 첨가해서 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를 극복하고자 했던 목적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방법이 이제 다른 선상에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슬러리 폭약은 우선 슬러리라는 말 자체는 물에다가 기름을 넣고 점도를 올릴 거예요. 근데 점도를 올릴 때 우리가 점조제랑 가교제를 씁니다. 근데 점조제랑 가교제가 뭘 얘기를 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물엿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약, 그러니까 질산암모늄에다가 물을 넣으니까 이제 점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엿 같은 걸 막 넣었고 점도를 막 올린 상태를 슬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에멀전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 질산암모늄에다가 경유를 넣고 기름을 더 많이 넣어요. 기름을 넣은 다음에 물을 넣고 거기다 계면활성제를 넣은 거예요. 계면활성제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퐁퐁이에요. 퐁퐁. 그래서 점도를 높인 거예요. 이게 에멀전인데 슬러리의 대표적인 거는 뭐가 있냐면
우유랑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같은 게 있어요. 우유,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에멀전은 버터랑 마가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화장품 바르잖아요. 그 로션. 로션은 에멀전이에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분이 촉촉해요. 뭐 이런 것들. 아니, 수분이 촉촉해요는 아니지. 그 뭐죠? 탱탱한 그 건조한 피부를 만들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다 기름을 바르는 거잖아요. 오일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뭐 로션이냐 아니면 크림 형태냐. 그 크림 형태의 화장품들을 에멀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슬러리는 우유,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에멀전은 이제 버터랑 마가린이고, 얘네를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한다 그러면 물 속에 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수중 유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라는 게 이제 물 속에 가운데 중자에 기름 유자에 들어갈 적자죠. 그래서 물 속에 기름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OW형이라고 그러는데 뒤에 있는 게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물 속에 오일이 들어간 거고요. 여기는 이제 반대겠죠. 오일 속에 기름이 들어가니까 유중수적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름 속에 물이 들어간 거죠. 물 속에 기름이 들어간 거랑 기름 속에 물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뒤에가 WO라는 게 기름 속에 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뒤에 거, 그러니까 앞에 게 뒤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용어 자체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어떤 형태인지도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슬러리와 에멀전의 개념을 아시고, 슬러리 폭약과 에멀전 폭약은 이제 질산암모늄을 주 원료로 쓰죠. 주 재료로 쓰고 물을 함수한 폭약이지만 다른 개념에서 출발을 했다고 했죠. 유중수적형이냐 수중유적형이냐. 그래서 지금 했던 거 다 설명을 했고요. 점조제와 가교제는 그 물엿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계면활성제는 퐁퐁이죠. 그러니까 물이랑 기름이 섞이지 않으니까 퐁퐁을 넣은 거고, 여기는 물을 넣는 다음에 점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물엿을 넣은 거예요. 그 다음 가교제면 뭐 구안인 껌 같은 걸 넣겠죠. 자, 근데 슬러리 폭약과 에멀전 폭약을 보면은 이제 특성이 좀 달라요. 왜냐면 슬러리 폭약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이제 질산암모늄을 넣고 경유를 넣고 물을 넣은 다음에 이제 그 점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교제와 점교제를 넣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최초로 만들었을 때는 뇌간으로 기폭을 하지 않았었어요. 뇌간으로 기폭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뇌간 비기폭성 함수 폭약이라고 얘기하고 슬러리 폭약 1세대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후에 얘가 너무 멍청하니까 얘를 그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감제를 넣습니다. TNT나 뭐 RDX나 DNN 같은 걸 넣었고 뇌간 기폭성 함수 폭약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에멀전 폭약은 처음부터 뇌간 기폭이 됐었어요. 뇌간 기폭이 돼갖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다 안 외우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 있는 건 슬러리 폭약은 뇌간 기폭성, 뇌간 비기폭성이 있고 에멀전 폭약은 기폭성이 있는데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슬러리 폭약도 그렇고 에멀전 폭약도 있고 그렇고 두 개 다 뇌간으로 기폭이 된다는 것만 아셔야 돼요.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암포는 뇌간으로 기폭이 안 된다 그랬어요. 육호뇌간으로. 그래서 전폭약을 사용하는데 질산암모늄 그러니까 슬러리 폭약과 에멀전 폭약은 뇌간으로 기폭을 하게끔 다른 여러 가지 첨가 물질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뇌간 기폭성 폭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용, 탕광용, 대발파용이 있고요. 여기 뒤에도 나오죠. 육호 뇌관으로 기폭될 것 뭐 이렇게 쓰죠. 뭐 KS 규격에 있고요. 얘네들은요. 자, 그리고 대발파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대발파는 발파공학 시간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흑색화약에서는 뭐야? 일반화약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대발파는 법령에서 300kg 한 번 발파할 때마다 300kg 이상을 쓰는 거를 우리가 대발파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소발파고요. 중발파도 있겠죠? 자,
함수 폭약의 성능의 기준인데 슬러리 폭약과 에멀진 폭약의 뭐 폭약의 상태, pH, 비중, 나추감도, 뭐 마찰 강도, 폭발 속도, 탄동 부포비, 수폭비가 있는데 이거 모르셔도 돼요.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않으셔도 되고 지금 요 용어도 설명을 모르겠죠. 왜냐면 낙추감도, 마찰감도, 탄동 부포비 이런 거는 뒷장 아주 11장, 12장쯤 그러니까 10장, 11장쯤 되면은 화약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기법들이 나와요. 그때 보시고 다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수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보기엔. 단지 여러분들 수치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비중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비중이 지금 1보다 2개 다 높잖아요. 2개 다 1보다 높기 때문에 물속에 가라앉아요. 물속에 가라앉고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거는 폭발 속도를 보셔야 돼요. 폭발 속도를 봐야 되는데 슬러리 폭약은 2,500에서 3,000m/s 정도예요. 이 말은 폭발 속도가 암포랑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에멀전 폭약은 폭발 속도가 5,000 이상이에요. 즉 암포가 갖고 있는 단점 중에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암포가 갖고 있는 단점이기보다는 한계성이죠. 암포가 갖고 있는 한계성이 뭐냐면 폭발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4,500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경함 발파, 아주 단단한 돌을 부시기 위해서는 폭발 속도가 빨라야 되고 동적 효과가 높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폭발 속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슬러리 폭약은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에멀전 폭약이 폭발 속도가 암포나 슬러리보다 월등히 높다 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수치는 뭐 그냥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슬러리 폭약과 에멀전 폭약의 성능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비중이 1보다 크다. 그래서 물속에 가라앉아서 수중 발파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폭발 속도는 에멀전 폭약이 더 높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슬러리 폭약에 대한 이제 역사 얘기인데 뭐 역사는 조금 얘기해 줄게요. 근데 이제 참고 사항으로 아시고요. 1960년도에 쿡이 발명을 했고요. 초기 슬러리 폭약은 예감저로서 TNT, NC, RDX, 알루미늄 등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4번에 기폭되지 않아서 전폭약이 있어야지 기폭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뭐 물을 혼합하고 비중을 크게 하기 위해서 대상태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죽상태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시기가 슬러리 폭약의 제1기로도 불리고요. 1세대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2세대는 뭐 고체 성분을 현탁화형 콜로이드한 상태로 만들었고요. 뇌관에 기폭되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었고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뭐 나중에 얘기했지만 지금 슬러리 폭약을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슬러리 폭약과 에멀전 폭약 중에 승자는 에멀전 폭약이에요. 왜냐하면 슬러리 폭약은 질산암모늄에다가 물을 넣고 예감제를 넣고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물 속에 기름을 넣다 보니까 얘의 단점은 겨울에 얼어요.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오겠지만 얘는 얼어갖고 마이너스 5도씨 이상 떨어지면 감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겨울철에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고 추운 곳에 사용을 못해요. 추운 곳에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보다 추운데 그러니까 뭐 캐나다 또는 뭐 노르웨이 워낙 추운 나라들 있잖아요. 핀란드 이런 나라들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에멀전 폭약은 마이너스 20도씨가 되더라도 감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슬러리 폭약은 결국 물에다 점조제를 썼는데 종이 포장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약간 아이스크림을 종이 포장하더라도 얼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버터, 마가린 이런 것들은 종이 포장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요네즈도 마찬가지죠. 슬러리 형태가 아이스크림과 마요네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종이 상태로 포장하기가 어렵잖아요. 물기가 막 흘러내리고. 근데 버터나 마가린은 종이 포장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슬러리 폭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종이 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멀전 폭격이 더 승자라고 봅니다. 뭐 딴 얘기로 빠졌는데요.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슬러리 폭격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예감제로서 MMAN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그 화약류 관리 기사의 기출 문제로. 언제들은 기억이 안 나지만 모노메틸 아민 나이트레이트를 사용을 했었고요. 얘가 모노메틸 아민 나이트레이트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는 질화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예감제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폭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MMA에는 예감제다. 어디에? 슬러리 폭약에 사용되는 예감제다. 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에틸렌글리콜 모노나이트레이트도 뭐 예감제로 사용하는데 얘는 나온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임계약경은 12에서 15mm입니다. 약간 그 암포보다는 좀 작죠. 자, 에멀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터나 마가린 형태이고요. 얘는 1960년도에 에글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이제 쿡이 1960년도에 만들었고 에글리는 1961년도니까 거의 동시대에 이거를 만든 거죠. 그리고 1977년도에 아틀란스 회사라고 얘 화약을 만드는 회사예요. 발파 회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틀라스 회사가 의 와대가 무기질 중공구체를 사용하면서 뇌관 기폭성 에멀전 폭격으로 특허를 소개하면서 상품화에 성공을 했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에멀전 폭격을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용어 설명으로 무기질 중공체라고 되어 있고 얘를 GMB라고 되어 있어요. 글라스 마이크로볼론이라고 하는데 얘 뭐냐 하면은 그냥 유리구슬이에요. 유리구슬. 근데 그 앞에 질산암모늄 있잖아요. 질산암모늄 같은 그러니까 뭐 우리 방부제 그러니까 도시락 김에 방부제 같은 것들을 구슬로 만들어 놓은 형태예요. 유리구슬로. 근데 이걸 왜 만들어 놓냐면 이 유리구슬이 그 에멀전 폭약에 이렇게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위에서 이제 그 뇌관으로 빵 터트리면 그 열기가 구슬에 흡수가 되면서 열을 축적을 해요. 축적을 하고 다시 발산을 하겠죠. 그러면 그 얘기는 얘가 폭약 안에서 새로운 열점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무기질 중공체 자체가 화약의 이제 점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GMB가 그러니까 무기질 중공체가 왜 사용하느냐? 그래서 뭐 그 약질을 그러니까 화약의 약질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열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어디에 사용된다? 에멀전 폭약에 사용된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이것도. 자, 나머지는 이제 함수 폭약의 원료인데 에멀전과 이제 슬러리를 통틀은 거예요. 질산암모늄 자체는 3차 폭약이면서 산화제죠. 그리고 가연제 및 예감제를 쓰는데 슬러리 폭약제는 예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에멀제는 필요 없다 그랬죠. 왜? GMB를 사용하니까. 그리고 뭐 이런 거 쭉 넘어가고 알루미늄은 원래는 발열제예요. 발열제로서 주로 사용되는데 그 암모난이랑 아마톨에서도 얘기했듯이 알루미늄이 예감제로도 쓰이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 알루미늄이 나오면 무조건 발열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리고 MMAN 슬러리 폭약의 예감제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기름은 가연제이고요. 다음으로 가는 게 점조제 얘기했었죠. 점조제 얘기했는데 뭐 에멀전 폭약엔 필요하지 않고 슬러리 폭약에 사용한다 그랬죠. 계면활성제는 슬러리 폭약이 아니고 에멀전 폭약에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GMB 얘기했었죠. 그리고 핫스팟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비중과 기폭 능력을 조절한다. 말로써 다 설명을 했었고요. 물은 지나갈게요. 물은 이제 함수 폭약이니까 당연히 물이 들어가야겠죠. 여기서 조금 봐야 되는 게 비교가 슬러리 폭약과 에멀전 폭약과 다이너마이트를 좀 비교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슬러리 폭약과 에멀전 폭약은 질산암모늄 폭약인데 물이 들어간 거고 다이너마이트는 글리세린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여기 GD라고 써놓은 건 뭐냐면 젤라틴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러니까 니트로글리세린과 니트로셀룰로스 두 개가 섞인 거죠. 그런데 얘 성분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니트로글리세린 자체가 6% 이하로 쓰이면은 질산암모늄 폭약으로 분류가 되고 니트로글리세린이 7% 이상 넘어가면은 다이너마이트로 분류가 돼요. 근데 니트로글리세린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폭발 속도는 빨라지고 열량도 높아진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슬러리 폭약과 에멀전 폭약과 다이너마이트를 보면은 젤라틴 다이너마이트를 보면 그 화약의 상태를 보면은 슬러리 폭약만 개상이고 나머지는 교질이에요. 그리고 에멀전 폭약과 다이너마이트는 둘 다 종이 지포장이 되죠. 종이 포장이 되는데 슬러리 폭약은 플라스틱으로 되고 저온기 폭성 아까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게 슬러리 폭약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에멀전 폭약과 다이너마이트는 사용할 수 있고요. 비중은 셋 다 1보다 커요. 그래서 물 속에 수중 발파가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폭발 속도 기억해야죠. 폭발 속도와 슬러리 폭약, 에멀전 폭약, 다이너마이트 중에서 가장 빠른 거는 다이너마이트예요. 왜? 니트로글리세린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저온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단가, 가격으로 보면은 에멀전 폭약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생산되는 다이너마이트 중에 한화에서 생산되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제품명이 생각이 안 나네요. 메가마이트인가? 뉴메가마이트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도 이제 에멀전 폭약을 사용합니다. 물론 고려화학용에서도 화약을 만들어요. 회사의 이름을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에 화약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한화, 한화, 고려화공, 군용에서는 그다음에 이렇게 삼양화학, 풍산, 다른 데가 있나? 없거든요. 그 잼약 이야기 아니죠 지금. 수업 시간이 빨리 지나가니까. 자, 슬러리 폭약과 에멀전 폭약에서는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표로서 참고하시고요. 나머지는 여기도 다 요거를 정리해 놓은 거죠. 유중수적형, 수중유죽형, 그 다음에 점조제, 글리세린,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다 그냥 이 표로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게 이런 것까지는. 자, 오늘 여기까지가 그 질산암모늄 폭약의 두 번째 시간의 수업 내용이고요. 오늘 수업했던 거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요. 오늘 수업이 이제 그 질산암모늄 폭약 두 번째 수업을 했었고요.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질산암모늄 폭약을 두 개를 나눠서 했었는데 질산암모늄 폭약에는 질산칼륨 폭약의 한 종류로서 흑색 화약 하나를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질산염 폭약 제가 말을 자꾸 헷갈리게 하네. 질산염 폭약 안에 질산칼륨 폭약과 질산암모늄 폭약이 있고 질산칼륨 폭약 안에는 흑색 화약이 있고 질산암모늄 폭약에는 지금 5가지를 배웠죠. 하나는 암모날, 아마톨, 그 다음에 암포, 슬러리, 그 다음에 에멀전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특성을 얘기했었고 암포랑 에멀전과 슬러리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고 아마톨이랑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났네요. 아마톨이랑 암모날 이것도 나온다 그랬죠. 슬러리 폭약이 어떤 개념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자, 오늘 이 시간까지가 수업을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염소산염 폭약, 혼합 폭약, 과염소산염 혼합 폭약, 그 밖에 산화성인데 아마 요 두 개에서 나머지 안 다뤘던 것들 중요한 폭약들만 다룰 거예요. 다 다루지는 못할 거고요. 여기가 아마 그 염소산염 폭약까지가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